네, 여러분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벤틸레이션 디스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슬립 에임니아 수업을 잘 받았으면 이제 두 번째 벤틸레이션 디스오더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수업을 먼저 할까 하다가 벤틸레이션 디스오더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피지올로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뜬구름 잡기 약간 그런 수업이어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슬립 에임니아 수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여러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그쪽에도 영향을 줄까 해서 이 수업 시간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환기죠, 환기. 어, 이제 호흡 중에 하나인데요. 호흡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의 주된 펑션은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대기에 있는 산소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CO2를 바깥쪽으로 배출하는 가스 익스체인지가 주된 펑션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애시드 베이스 밸런스, 뭐 여러분 레스피레이토리 애시도시스,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 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을 때 호흡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애시드 베이스 밸런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포네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공기뿐만 아니라 이런 나쁜 노폐물이 들어왔을 때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폴모너리 디펜스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네 가지 주된 과정이 있는데요. 벤틸레이션, 퍼퓨전, 그다음에 디퓨전, 그리고 이러한 브리딩을 컨트롤하는 그런 네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은 실제로 환기, 그래서 폐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프레셔 그레디언트에서 높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어플로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퍼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풀머너리 캐필러리로 하트 쪽에서 이런 블러드의 무브먼트나 디스트리뷰션을 퍼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벤틸레이션 퍼퓨전 매칭 또는 벤틸레이션 퍼퓨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벤틸레이션 퍼퓨전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벤틸레이션 된 가스와 펄머너리 캐필러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디퓨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벤틸레이션을 또 우리가 관장하는 어, 브리팅을 컨트롤하는 이런 네 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벤틸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미니 벤틸레이션, 알베올라 벤틸레이션,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벤틸레이션은 분당 환기량,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있는 공기 중에 내 폐로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락날락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1분 동안 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당 환기량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식은 한 번 들어갈 때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 곱하기 분당 내가 몇 번 호흡을 했는지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곱하면 미니 벤틸레이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 벤틸레이션이 전체 우리가 가스 익스체인지에 이용되지는 않고 뭐 트라키아라든지 어퍼 에어웨이에 있는 대부분의 가스는 실제로 가스 익스체인지에 관련이 없는 그런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니 벤틸레이션에서 이런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 부분을 뺀 부분, 그 부분을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PaCO2의 농도는 이 정도 되고요. 37에서 43mm 머큐리 정도가 되고 이런 벤틸레이션의 디스오더가 생기면 PaCO2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혈에서의 CO2의 농도는 생성량에 비례하고 알베올라 벤틸레이션 양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대사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CO2는 몸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호흡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많이 하면은 내 몸 안에 있는 CO2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가 호흡을 잘 못한다고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CO2가 쌓여서 농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얼마나 호흡을 많이 하는가를 아까 나타내는 값이 미니 벤틸레이션 중에서도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 뺀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그 값이 됐었죠. 그래서 이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CO2 레벨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큐트와 또 크로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벤틸레이터리 디스오더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 레스피레이션 센터는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템에 있게 되는데요. 브레인스템 중에서도 폰스와 메듈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폰스는 주로 레이트 컨트롤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메듈라는 주로 뭐 인스피레이터리 뉴런이나 인스피레이터리 익스피레이터리 뉴런을 관장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코스탈 뭐 너브나 다이아프램으로 가는 이런 이너베이션을 관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폰스, 폰틴 레스피레이터리 그룹, 그다음 메듈러리 레스피레이터리 센터라고 해서 도살, 벤트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판테니어스 브리싱,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은 이런 브레인스템에서 반대쪽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레닝 너브를 통해서 다이아프램, 그다음에 어퍼 에어웨이 머슬 그룹 또는 스파이널 쪽에 있는 레스피레이터리 뉴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인터코스탈 머슬과 앱도미널 머슬을 이너베이션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적정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하는, 센싱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피지올로지 시간에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트럴과 페리페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센트럴 키모 리셉터는 이런 메듈라 쪽에 벤트럴 서피스 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이드로전 CO2 레벨에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페리페랄 케모 리셉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카로티드 바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렁의 스트레치 리셉터나 뭐 이리턴트 리셉터, 머슬의 뭐 조인트에 있는 그런 리셉터 이런 리셉터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센싱을 해서 적절한 호흡 벤틸레이션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틸레이션은 네가티브 포지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절이 되고요. 브레인스템에서 아까 관장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토노믹 너브나 베이갈 센서리 너브를 통해서 조절이 되고 PaCO2가 이런 벤틸레이토리 드라이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O2보다. 그래서 O2 레벨은 거의 60mm 머큐리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거의 이런 스티뮬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CO2 레벨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션이 조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CO2 레벨이나 O2 레벨을 우리가 pH 이런 것들을 센싱하는 데는 센트럴, 페리페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그래프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벤틸레이션 디스오더를 A, B, C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벤틸레이션과 그다음에 하이포 벤틸레이션, 그다음에 하이퍼 벤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상적인 부분을 보시면 렁에는 이제 렁의 피지올로지 시간에 또 이응범 교수님이 나오네요. 이응범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렁에 레지스티브 로드와 일레스틱 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렁을 감싸고 있는 체스트 월에 일레스틱 로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폐에 저항이 이제 공기를 집어넣는 데 필요한 이 관을 통과하는데 트라키아나 브론커스, 브론키오를 통과하기 위한 레지스티브 그런 로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렁이 쭈그러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런 일레스티시티를 극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벤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렁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체스트 월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베스한 환자이거나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체스트 월이 두껍기 때문에 가슴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보다 큰 힘으로 숨을 쉬어야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에는 렁 부분과 체스트 월로 나뉠 수 있고요. 렁에는 다시 리지스티브 그리고 일레스틱 로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힘으로 우리가 벤틸레이션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절한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레이트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거 레이트가 적정하게 신경을 통해서 이런 모터 유닛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전달된 신호는 이 머슬의 스트렝스를 잘 유지를 해서 세게 이렇게 호흡을 해야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쭈그러들려고 하는 렁, 그 다음에 어떤 렁에 공기를 집어넣을 때 생기는 저항, 그 다음에 체스트 월을 이렇게 잘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힘을 극복하기 위한 로드를 이런 세 가지가 충분히 이길 때는 벤틸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안 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더 세게 잘 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의 신호, 신경, 힘이 잘 작용될 때는 정상적인 노멀 가스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B에서처럼 이러한 그 근육 쪽에 힘이 약화가 되거나 또는 이러한 신경의 신호가 적게 들어온다거나 뭐 브레인스템에 리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데이티브 드러그를 먹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드라이브 자체가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신경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오패시가 있어서 이런 근육의 스트렝스 자체가 적어주는 그래서 이런 극복하기 위한 저항값을 극복하기 위한 스트렝스 자체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 적정한 로드가 정상보다 증가돼 가지고 머슬 힘이나 이런 것들은 신호나 신경은 정상이지만 이 로드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그래서 체스트 월이 오베스티가 심하거나 하이포스콜리오시스가 심해서 체스트 월이 굉장히 구불구불해 가지고 잘 확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또는 뭐 COPD나 에스마 같은 그런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나 뭐 이런 렁 자체의 어떤 일레스티시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값들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숨을 쉬려는 힘은 굉장히 약한데 근육의 힘은 숨을 쉬려는 힘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체스트 월이나 렁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가 스트렝스보다 워낙 큰 경우에는 벤틸레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이퍼 캐프니아 그래서 CO2가 아까 벤틸레이션을 잘 해야만 우리 몸의 CO2 농도가 잘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퍼 캐프니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정상적인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 드라이브가 증가된 경우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가 증가돼서 굉장히 벤틸레이션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 벤틸레이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에트리얼 CO2 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이포캐프니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강의 시간에는 제가 한 번밖에 얘기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그림을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일 정도 돌려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몇 번 더 돌려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이상으로는 더 쉽게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실습 시간에 질문을 하고 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의 기전에 대해서 이제 스케마틱하게 알아봤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이퍼벤틸레이션과 하이퍼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은 아까 벤틸레이션 자체가 줄어든 거였고요. 벤틸레이션을 설명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미니 벤틸레이션, 알베올라 벤틸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이 미니 벤틸레이션 자체가 감소하거나 데드 스페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렁 파렌키마 디지즈나 체스트 월 디지즈나 슬립 관련된 브리팅, 뉴로머스큘라 디지즈,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 디스오더, 시데이티브 드러그를 많이 먹었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하이퍼벤틸레이션으로 인한 클리니컬 피처는 굉장히 non 스페시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비어리티라든지 CO2가 올라가는 정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애시도시스 그러니까 CO2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컴펜세이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더라인 디스오더가 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인과 심텀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심이 가는 경우에 이제 크로닉 하이퍼벤틸레이션의 진단은 아터리얼 블러드 가스 어널라이시스를 해서 pH는 정상인데 PaCO2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크로닉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컨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원인이나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앞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게 지금 보여지는 이걸 이렇게 풀어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bstructive Hypoventilation Syndrome, Obstructive Sleep Apnea, 좀 전에 했던 그런 크로닉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슬립 디스오더가 이제 OSA가 되겠고요. 또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뉴로머스큘러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OSA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폴리솜노그래피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브레인 쪽에 브레인스템에 어떤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T나 MRI를 시행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전에 어떤 다른 시데이티브 드러그나 다른 사이로이드 드러그 질환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문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호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호흡, 우리가 벤틸레이션을 보조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NIPPV, 그래서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이라고 하는 이 치료가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이폭세미아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이폭세미아가 있다면 산소를 주고, 또 실험적으로 이런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 자체가 떨어진 경우에는 프레닝 너브나 다이아프램에 직접 전극을 꽂아서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를 직접 전기 신호를 주는 그런 페이싱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트리트먼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NIPPV가 되겠습니다. 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그래서 앞서 제가 슬립 에임리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베이시브인지 non-invasive인지는 인투베이션을 했는지 또는 트라키오스토미를 해가지고 인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벤틸레이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non-invasive는 앞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마스크로 인해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 기계호흡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NIPP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은 요즘에 나와 있는 기계 환기 장치는 다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양압 환기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계 호흡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베이시브인지 넌 인베이시브인지 구분은 인투베이션이나 트라키오스톰을 했는지 아니면 앞서 슬립 에임리아 시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루게릭이 있을 때 이 NIPPV, 그러면 우리가 루게릭이 있는 환자는 처음에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자바로흡을 하지만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흡 근육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면은 NIPPV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요것은 뭐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NIPPV가 하이퍼벤틸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 제일 좋은 치료고 실제적으로 이 NIPPV가 어떤 건지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퍼벤틸레이션에는 크게 이제 뭐 강론으로 들어가서 흔한 것들이 오베시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 있고 아까 설명했던 OSA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시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은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이면서 데이타임에 크로닉한 알베올라 하이퍼벤틸레이션. 그래서 ABJ를 했을 때 PaCO2가 45mm 머큐리 이상일 때 다른 원인이 없이 오베시티만 있는 경우에 오베시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는 역시 뭐 웨인 로스라든지 이런 오베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더라인 컨디션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하면서 NIPP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센트럴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고요. 이걸 온딘스 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컨제니탈 센트럴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패소제네시스는 이러한 PHOX2B 진의 인코딩에 어떤 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질환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온딘의 저주라고 하는 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온딘이라는 애가 이런 젊은 기사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런 어떤 나쁜 현장을 목격하고 얘한테 온딘이 저주를 줬다 그 남편한테. 그래서 보시면 깨어 있을 때는 숨을 쉴 수 있지만 잠자는 동안은 숨을 못 쉬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스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BMI가 30 이상이면서 데이타임 알베올로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치료는 웨이로스 그 다음에 NIPPV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센트럴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 온딘스 커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치료는 중요한 건 NIPPV를 하거나 대부분 잠잘 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메커니컬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넌 인베이시브 또는 인베이시브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실험적으로 또 이 환자도 프레닝 너브나 다이아프라마틱 페이싱을 할 수 있는데 주된 치료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었고요. 벤틸레이션 중에 하이포 벤틸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이포 벤틸레이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그 흔한 타입으로 오베스티 하이포 벤틸레이션 신드롬과 센트럴 하이포 벤틸레이션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CO2 생성량의 양을 초과하는 벤틸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CO2 레벨이 낮아지는 것을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패소피지올로지는 굉장히 우리가 모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심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이니시에이션 팩터나 또는 서스테이닝 팩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O2 레벨은 한 2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이니시에이팅 팩터가 그런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이런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나 패닉 디스오더를 이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과 혼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정신과 진단이 되겠고 이런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퍼벤틸레이션으로 인해서 CO2 레벨이 떨어지는 게 바로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배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검사 소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마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진단이다. 컨펌은 그런 원인들이 특정이 없는 상황에서 블러드 가스 어널라이시스를 했을 때 우리가 PaCO2가 굉장히 감소돼 있고 이로 인해서 바이카보네이트도 떨어져 있는 하지만 pH는 거의 정상 범위에 있는 것을 보면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딱 정해져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특징적으로 아까 이니시에이팅 팩터나 서스테이닝 팩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진이나 히스토리를 굉장히 잘 해서 이런 이니시에이팅 팩터나 서스테이닝 팩터가 뭔지를 확인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해볼 수 있는 치료로 돼 있으나 하이퍼벤틸레이션의 치료는 굉장히 어렵고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수업 벤틸레이션 디스오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집중하느라고
잠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이 오면 멈춰놓고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저는 항상 중요한 시험 문제만 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구석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주로 이 질환의 정의가 뭔지, 어떤 질환을 이 질환이라고 하는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치료는 뭔지, 이거 굉장히 아까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 강의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플루라의 디스오더와 그다음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루라의 디스오더에 대해서는 뭐 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실제로 굉장히 드문 그런 수술이고 아직 우리 병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거의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술이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고려하고 수술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